군사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 7시 30분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렸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는 폭염이 절정에 이르겠고 남부지방은 태풍 프란시스코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에 제주도와 경상도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35.7도, 습도는 37%입니다.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 지분은, 주식은 재산입니다. 상속세를 정당하게 내면 후손에게 대물림할 수 있습니다. 한 대형 교회에서 2년 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대물림했다가 소속 교단으로부터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단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목사인 교회에서 딸 또는 아들 또는 며느리 또는 사위가 담임 목사직을 세습할 수 없게 법으로 만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정의가 바로 세워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목회직은 명예이며 사명이자 봉사라면서 일반 세습과 성직 대물림을 똑같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성직이 명예이며 사명이자 봉사가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다수 대중은 그 대형 교회 담임 목사직을 대물림해서는 안 될 권력으로 간주하고 있으니까요. 세습 이야기 나온 김에 상당수 대기업 오너 일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편한 시선도 전합니다. 창업자의 경영 능력이 DNA를 타고 2대, 3대, 4대로 이어진다는 생물학적 근거가 있다. 제가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경제계 한 가문에서 기업 지분 소유는 물론이고 경영까지 독점하는 관행을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어쩌다 전문인이 경영을 맡으면 다른 족벌 경영자들 사이에서 머슴 취급이나 받는 풍토라고 하지요. 한국 경제의 미래는 봉건적 족벌에 발목 잡혀 과거로 역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공장 바닥에 회계 사기 증거 숨기고 땅콩 물컵 던지고 운전기사에게 욕설이나 퍼붓고 때리기도 하고 회사 돈을 불륜관계 애인한테 몰아주고, 이것도 능력일까요? 어디서 빛을 발할 능력일까요? 북한을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 그들의 권력 세습도 함께 싫어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독도에서는 FM 102.5M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KBS 1라디오는 대한민국 영토에서만 방송합니다. 따라서 KBS 1라디오가 독도에서 방송하니까요, 당연히 독도는 대한민국 땅 아니겠습니까? 네. 자, 김용민 라이브는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남해안 상륙을 앞두고 있죠. 네, 오늘 6시쯤 부산 남쪽 약 70km 해상까지 접근한 뒤 밤 9시쯤에는 부산 서쪽 약 20km 육지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 4시 현재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소형 태풍으로 부산 남남동쪽 약 120km 부근 해상, 시속 25km로 북북 서진 중입니다. 내일까지 동쪽 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 심한 피해가 우려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자, 그래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유지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여야는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오는 9일 아시아를 순방할 예정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인데, 그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더불어 지금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즉 동맹국 배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나 한국의 배치에서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홍철 의원, 중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우리가 참 지혜를 짜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배치하려 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마 에스퍼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예. 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변 강국들, 특히 중국을 또 자극할 수 있고 제2의 사드 배치 문제로 또 비화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상당히 아주 미국이 요구했을 때 한미동맹 관계에서 예.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야 될지 아주 참 난감한 그런 문제이기는 합니다. 네. 사실은. 네.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부를 한다고 해서 미국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걷어들이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참 지혜를 짜내야 되겠죠. 아유. 현재 일본이 우리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이유를 대한민국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안보상의 이유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우방 국가 간에 친구 간에 서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거래 관계를 끊겠다고 했는데 더 높은 네. 안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 좀 명분상 논리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네. 한편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여의도연구원장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여부에 대해서 지소미아 파기론 지금은 거론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했는데요. 김세연 의원, 지금 한일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악화된 분위기가 너무 장기화되거나 우리가 강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상호작용을 부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잘 풀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가면서 포석을 두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도 지혜를 얘기했고 한국당 의원도 지혜를 얘기했네요. 신중한 입장이 느껴지지요. 김세연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일본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이런 그 강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지금 상황이 너무 장기화될 때 네. 뭐 일본에도 피해가 가겠지만 우리가 입게 될 또 피해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일정 기간 냉각기를 거쳐서 좀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좀 강경한 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현실은 인정하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하지만 이게 너무 장기화되거나 또 네. 우리가 그 강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네. 또 결국에는 이렇게 상호작용을 계속 부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잘 풀 수 있는 그런
마련해 가면서 포석을 하는 그런 지혜를 잘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관련해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협정 파기하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김종대 의원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지난 금요일에도 국방부에다가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요청해서 가져갔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1945년 해방 이후 가장 모멸적인 날이었다. 우리 군이 관성적으로 일본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신 국산화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의아한 건 8월 2일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 날인데 그날 정보를 그럼 우리 국방부에서 주는 게 이게 맞는 일인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얘기 듣다가 국방위에서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고 내가 그 정도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다 그러는데 이상해요. 다른 의원들은 잘했대. 나 참 이게 도대체 이게 부품 국산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신 국산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정신. 그날 새벽에 그 두 발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게 새벽 2시와 각기 3시 때입니다. 그런데 10시에 일본에서 가의가 열려가지고 열리자마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직후에 일본의 방위성 간부가 연락이 와가지고 북한이 쏜 미사일에 대해서 정보 교류 회의를 하자고 제안해 왔어요. 그러면 일본이 정보 달라는 얘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한미연합정보가 그래서 빠져나갑니다. 그날 우리 국가가 저는 1945년 해방 이후로 가장 모멸적인 날이었다고 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무엇보다도 관련 업계입니다. 결국 정부는 어제 고심 끝에 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약 7조 8천억 가량을 들여서 기초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100대 핵심 전략 부품을 선정해서 공급선을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 대책안이 나오자마자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매년 1조 원씩 7년. 이 정도를 투자하면 진짜 다 기술 자립이 되는 건지, 지금까지 기술 개발을 안 했던 것은 수입해서 쓰는 게 더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고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우리 제품을 쓸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대기업이 쓸 것인지 하는 질문도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소재산업부품정책관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마 이번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공급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라보게 되었고, 일본이 지리적으로 또 가깝고 또 어떤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싸고, 또 우리의 산업이 전반적으로 일본의 기술을 도입해서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결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도 많고 또 기술이 높은 중소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자립화라든지 국산화라든지 이런 쪽에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조씩 7년이면 됩니까? 된다고 보세요? 네. 매년 1조는 R&D에 대한 투자고요. 이 R&D만이 아니고 또 M&A 자금이 한 2조 5천억 준비되어 있고요. 일본의 경제 도발로 인한 불매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친일 선봉의 교회들이 섰다. 이 실태를 어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집중 보도했습니다. 제작진은 최근 일부 교회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 일본을 찬양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취재했는데요. 스트레이트 내용에 따르면 손정훈 목사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의 승전국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으니 전쟁의 전범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한 MBC 양윤경 기자는 오늘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동안 카톡방과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했다. 일부 개신교 목사와 신도들이 친일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는데 영향력이 가장 강한 목사들 위주로 취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과 함께 우리가 전범이라니 가짜뉴스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 것인지 이 양윤경 기자의 취재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은 승전국이 아니다. 네. 무슨 승전국입니까? 따라서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고요. 오히려 일본의 그거를 식민지로서 일본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푼 거라고 이제. 일본과 함께 전쟁에 식민지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전쟁의 전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범이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말씀은 사실 처음 들어봐서 일본 극우도 하지 않는 잘못 주장에.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것이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상식적인 정서라면 이런 발언들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유통되고 있어요. 그렇죠.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올라오면 그런가 보다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대응이나 맞장구를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중 신도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까지 하실 정도면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고 굉장히 확신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은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 아니더냐? 영화 명량 OST 중에서 생즉필사 사즉필생 함께 들으셨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별밤님, 하다 이젠 교회도 세습. 네,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네, 이게 정말 명예고 성직이고 봉사라면은 교회를 대물림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권력이기 때문에 또 권력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추미님, 김용민 라이브 여기는 대프리카 지금 비가 옵니다. 네,
대구군요. 예, 대구에서 이 방송 함께 하시는데 그래요. 지금 태풍이 프란시스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태풍인데요. 비가 오고 있다는 대구의 기상 상황 알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0229번 쓰시는 분은 포항에서 보내셨어요. 서울 많이 덥죠? 포항은 비바람이 심해지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정영조님, 경남 진해인데 비가 옵니다. 많이는 안 오고 적당히 옵니다. 네, 진해가 이제 창원이 됐죠. 창원시 진해구. 네,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 보내셨고요. 김미선님, 휴가지에서 듣는데 콩 앱 잘 들려요. 김용민 라이브. 네, 어디로 휴가 가셨나요, 김미선님? 자, 6726번 쓰시는 분, 안타깝게도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셨습니다. 365일 전투태세로 대비하고 각종 사건 사고에 투입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전투에 임하는 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하루빨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바란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어요. 네, 9447번 쓰시는 분은 아까 명량 OST 들으시면서 눈물이 나셨던 모양입니다. 고속도로 운전 중인데 눈물 나게 하면 웃자자는 겁니까? 마침 졸음쉼터가 살려주네요. 네, 그래요. 유튜브에서 이원범님, 지금 강원도 고성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JJJ님, 사실은 충청도 사투리로 얘기했겠죠.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충청도 사투리로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5시 26분 지나고 있네요.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려 주행 여건이 좋지 않아 사고가 많은 편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남지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났는데요. 여파로 정체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로도 냉정 분기점 부근 1차로에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직 처리되기 전이고 운전자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남해 제2고속도로 지선 서부산 쪽으로도 서부산 요금소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주변으로 혼잡합니다. 이 밖에 강원권을 지나는 고속도로는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들로 정체가 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정체 모두 앞에서 23km 구간인데요. 내린천 휴게소 부근과 내촌 일대, 동홍천 부근에서 각각 주춤하고 춘천에서 남춘천까지는 10km 막히고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도 답답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평창부터 둔내터널까지 가는데 12km 구간 막히고 있고 이후로는 이천부터 수원 지나는데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을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더운 날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매미 소리를 벗삼아 부채바람을 웃치며 TV 앞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국이 시원하게 누워서 TV나 보고 있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의 한 방송국의 방송 사고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송 모니터까지.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그 결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일본의 한 TV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출생설을 보도해 어마어마한 방송 사고를 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그럼 대신 정정 보도를 해야겠습니다. 석석,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네, 김영삼 대통령과 고향이 같은 거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막간을 이용한 퀴즈.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마마, 누가 날 불렀어? 나 오사카에서 태어난 MB야. 요즘 내 인지도 너무 떨어졌어. 민민, 내 성대모사 좀 많이 연습해. 나 자주 나오게. 미세 뉴스. 오늘의 뉴스는 대통령 북한 출생설의 진위.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기상특보부터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6일, 오늘이죠. 오늘 화요일 오후 5시 반, 이제 50초 정도 남았는데요. 5시 반, 경북 청도, 포항,
경주, 그리고 경남 양산, 창원, 김해, 밀양, 고성군. 네. 이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저지대 하천변 주차 차량은 즉시 안전지대로 이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박 출항 당연히 금지고요. 해안가, 상수, 침수 지역,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서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기상 정보 저희 KBS 1라디오가 뭐 속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고요. 자, 김수민 평론가 오늘 첫 번째 소식 뭐 준비하셨어요? 네, 일본의 TV 방송이죠. 테레비 아사히의 방송 사고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종합 뉴스 프로그램인 와이드 스크램블의 6일 방송에 문제가 됐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문 대통령 소개에 1953년 북한 출생으로 한국전쟁 발발 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왔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네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가족이 북한 출신이지 본인이 북한 출생이 아닌 것이죠. 네네. 이것은 일종의 뭐 방송 사고가 아니라 혹시나 이제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좀 친북적이다. 이런 연상 작용을 위해서 의도적인 실수를 했다라는 그런 네. 의혹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한국 전쟁의 그 개관을 알면은 1953년에 북한에서 태어난 분이 그 흥남 그 탈출 흥남 철수. 네. 예. 흥남 철수로 남한에 올 수 없다는 걸 알 텐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1953년생이라고 한다면은 네, 굉장히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그런 사고였고요. 네. 하필이면 그때 또 그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 그 사람 나왔어요? 네, 그 사람을 게스트로 불러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참고로 무토 마사토시는 문재인이라는 재액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는 책을 출간했었고 혐한 파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최소한의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그런 그래픽을 이런 혐한파가 출연했을 때 내보냈다라고 네. 하는 것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죠. 예, 무토 이 사람은 또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 국민들이 또 일본에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온정을 모을 때 그때 KBS에 나와가지고 울먹였어요. 네. 어떻게 근데 혐한 논자가 될 수가 있죠? 뭐 참 우리를 속인 건지 아주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예, 이 사람이 나왔을 때 이런 터무니없는 그 가짜 뉴스가 테레비 아사히를 통해서 네. 송출이 됐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산케이 신문이 관계사인 후지 뉴스 네트워크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18세 이상 일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현재의 한국을 100세 국가에서 제외한다. 이 조치에 지지한다는 응답이 67.6%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네.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죠. 네.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9.4%,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2.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의 지지층의 81%는 지지한다. 비지지층은 55.2%밖에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베를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라는 비율을 46.6%로 지난 참의원 선거 직전보다 5.1%포인트 급락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46.6%.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어떻게 나왔어요?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은 38.1%입니다. 네. 4.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거의 좁혀져 가고 있는 양상이네요. 네. 그리고 일본 내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정책 변화가 있는데요. 네. 올 10월 1일 예정된 소비세 인상. 네. 당초 8%에서 10% 인상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54.1%로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 한일 간의 이런 경제 마찰이 계속돼서 일본도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이 이 소비세 인상과 맞물리게 된다면은 일본 여론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이 소비세 인상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당시 국민들의 반발로 지금까지 미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언론, 일본 국민들 이분들이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제1언론인 유재순 JP 뉴스 대표가 이와 같이 밝혔는데요. 네. 현재 일본 국민들이 이게 뭐야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칙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 역시 체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네. 반도체 업체 종사자들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리고 현재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유니클로라든지 아사히,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와닿진 않는다. 다만 여행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네. 도쿄를 제외한 아오모리, 홋카이도, 그리고 오사카 아래 지역, 그리고 구마모토, 벳부, 규슈는 치명타다라고 하면서 여론과 아베 정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인들이 한 해 754만 명 일본을 다녀가고 있고 일본에서 쓰는 돈만 6조 4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도시 사람들은 가족형 경영체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7월 한 달간 호텔의 매출이 30%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후쿠오카에 있는 다이마루 백화점 매출이 30%가 줄었고 현재는 50%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일본 상품 불매운동, 네. 지일파 인사들은 일본 여행이 가장 네. 일본에게 크게 와닿는 불매 운동의 여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타격이 많이 주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백화점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한국에서 사면은 비싼데 일본 현지에서 사면 굉장히 저렴한 물품들이나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백화점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한국인들이 발길을 끊었다라는 단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네, 그나저나 그 주옥순 씨, 네, 엄마부대 대표, 지난 정부 때부터 보수 우익 성향의 시민운동가로 이름을 널리 알렸는데 요즘 또 일본에서 이렇게 네. 각광을 받고 있네요. 예. 네, 일본 언론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주옥순 엄마 대표가 어떠한 발언을 남겼냐면 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문재인을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말 것이다 라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머리를 숙이고 일본에 사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엄마 부대가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본 언론 같은 경우는 이것이 만약 이것이 한국의 언론인 것처럼 네, 일본에서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주된 여론인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주옥순 씨 발언이 예,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주옥순 대표 같은 경우는 엄마 부대 대표이기도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디지털 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베한테는 아베 수상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총리라고 하는데 일본식 표현으로 수상님이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 네, 그냥 직위를 뺀 이름만 불렀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국교 정상화에 기반이 된 국제조약을 어기고 있다라고 또 한 번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이 같은 발언은 히로시마 원폭투와 74주년을 맞아서 기념식을 가진 그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 여부에 관한 신뢰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 안보상으로 수출 규제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발언을 보면은 결국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다라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7373번 쓰시는 분. 오창성님 어제 퇴근길에는 택시를 타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택시를 탔습니까? 코멘트 부탁합니다. 정말 택시를 탔고요. 탔어요? 탔는데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용민이 형 목소리가. 용민이 형 목소리가. 김용민 씨 목소리가 들려서 평소에도 이거 자주 들으세요 하니까 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네. 바로 만덕사네 이거라고 해. 택시 기사님이 성대모사를 갑자기 그래서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대모사도 하고 제일 재밌게 방송한다라고 하면서 그 혹시 석석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고. 그게 접니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사실 제 얼굴을 모르잖아요. 라디오니까. 그 탄 택시 기사님이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있는 아주 반가운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택시 기사님이 원치 않았는데 사인해드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사님이 또 성대모사 좋아하시니까 김수미 평론가. 네. 만덕산. 네, 계속
그 연마하시길 바라면서 네. 만덕산에서 기운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전 국민들이 다 같이 즐기는 그런 성대모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예. 듣고 계시죠? 네, 나중에 한번 청취자분들 대상으로 컨테스트를 한번 실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저기 박명수의 라디오 쇼도 보니까 그 성대모사 컨테스트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정치인으로 특화해서 한번 쇼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우리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작진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호호호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퇴근길 6시에만 듣다가 둘째 낳고 조리원에서 듣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권정님, 고속도로 지리산 휴게소 근처인데 비가 엄청 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빗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혁성님, 경남 창원은 비가 많이 옵니다. 덕분에 시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수도권, 충청 지역은 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유, 우리나라 참 영토가 넓어요. 자, 김수희 평론가, 다음 소식 해주시죠. 네, 1945년 8월 6일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날입니다. 오늘 그러네요. 합천에서 74기 추도식이 열렸는데요. 합천이요? 네, 참고로 당시에 원폭 투하로 인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차례 원폭이 투하됐었죠. 이때에 한국인 7만 명이 비폭이 됐고 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예, 생존자와 그 유족들이 있는데 주로 한국에서 경남, 부산, 대구, 경북 이쪽에 많이 거주를 하시고 특히 합천에 많이 이 원폭 피해자 1세들이 합천 출신이라서 합천이 한국의 히로시마라고도 불리고 있거든요. 예, 오늘 74기 추도식이 합천에서 거행이 됐고요. 최초로 국무총리 명의의 조화 아까 나오기도 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도식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타국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한국인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라고 주도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눈여겨볼 것은 한국 원폭 피해자를 돕는 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일본 시민단체의 이치바 준코 씨가 회장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배상 문제에 한일 협정으로 해결했다고 54년간 일본 정부가 주장을 해왔지만 한국인 희생자와 유족께 사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일본 아베 총리는 오늘 아침에도 히로시마 땅 위에 서면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평화를 추구하는 정말 훌륭한 일본인들도 많이 계세요. 예.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를 했는가? 거기에서 따져보면은 당시 미국의 군부는 도심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공습이 없었던 곳이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사람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건을 내세운 이유가 핵폭탄의 위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시험해 보려고? 네, 최대한 그 공습이 되지 않은 지역을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된 곳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였고 반경 몇 킬로미터가 비폭이 당하는지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당초 공격이 없었던 지역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다시는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요. 2번이나. 네. 또 한국 전쟁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이 만주 지역 쪽에다가 시범적으로 원자폭탄 10개를 또 쏟아 부으려 했다. 그래서 또 전쟁 상황에 따라서 더 쏟아 부을 생각도 했었던 것이죠. 아이고, 동북아시아가 완전히 핵의 잿더미가 될 뻔했습니다. 예. 자, 2번 다시 이런 이 핵이 동원되는 이런 야만적인 일들이 더 이상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 중구청이 일본 불매 운동을 상징하는 노제펜 배너를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자마자 이제 온라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구청의 입장은 노 보이콧 재팬, 일본에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이런 배너를 1,100개나 퇴계로, 을지로, 태평로 등 관내 22개의 대로 가로등에 설치하는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는 서울의 중심이자 많은 외국인들이 오가는 지역이라서 전 세계에 일본의 부당함과 이와 함께 굴복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배너 게시 사업의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나선다면은 국민들을 조장한다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방 정부도 정부는 정부예요. 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반대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 오보를 하셨네. 중구청장 서양호 중구청장. 예.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니까 8월 일본인 관광객 초특가 요금 안내 이런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바다 여행선 승선 요금 1인 815만 원. 단체 할인 미적용. 예.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골탕을 먹이. 네.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일본인들은 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일본에서 한국으로 관광 와주시는 분은 고마운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고마운 분들이죠. 예. 네. 뭐 그분들에게까지 우리의 그 불편한 감정을 다 드러낼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도 들면서 또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에서는 절제된 그리고 뭐랄까요 품격 있는 대응을 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또 민간 차원에서의 또 대응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불처럼 번지는 또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또 그건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예. 결국 중구청이 이 노 재팬 깃발 설치를 철회하기로 했어요. 네, 8월 6일에 걸었다가 5시간 만에 결국은 다시 철거를 했습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배너기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국민과 함께 대응한다는 취지였는데 뜻하지 않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라고 내용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기관은 좀 절제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1918번 쓰시는 분 경남 합천이 고향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피폭당하셔서 평생을 고통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피폭당해가지고 이게 엄청난 몸의 상처를 지니고 고통 속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예.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 그리고 또 이런 인간을 상대로 해서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뭐 군인한테 해서도 안 되죠. 이런 그 핵실험을 하다시피 한 미국도 대우각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3312번 쓰시는 분 포항에서 울진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비가 옵니다. 태풍이 점점 다가오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태풍의 향로가 지금 현재 북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북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지나서 밤 9시쯤 되면은 이제 부산 쪽에 태풍이 상륙할 것이다. 이런 예보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 국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청와대 인사들이 출석을 했죠. 여기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네. 이유가 뭐냐면 고 김지태 씨라고 이제 부일장학회를 운영을 했다가 박정희 정권 때 그것을 좀 빼앗긴 그런 경험이 있고. 예, 부산일보도 소유했고 부산 MBC도 소유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또 한 일각에서는 친일파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 인물인데 이 인물에 대해서 이제 곽상도 의원이 고 김지태 씨 유족 상속세 소송에서 유족들이 위증을 하고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이겼다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달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신가? 저기 정론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하시라라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양쪽 간에 좀 싸움이 일어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가세를 하고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분위기가 좀 안 좋게 돌아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론관에 가서 하라는 그 발언을 취소한다. 원만한 회의가 자기 발언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근거 없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의미였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나 봐요. 네, 그 마찬가지로 운영에 출석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남겼는데요. 피해자들과 발표를 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권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의 1+1
제안을 하면서 피해자 의사를 미리 확인했었냐라는 지적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건데요. 사실 지난번에 그 불가역적인 그런 합의를 할 때는 사실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후에는 이제 차관이 직접 가서 설득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뒤늦게 합의를 다 하고 와서 어떤 합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대노를 샀어요. 네, 그때 이용수 할머니가 굉장히 분개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타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현 정부는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것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먼저 모색을 하면서 그 제안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3억 달러는 한일 양국 간의 국가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무 관계를 청산한 것이지 개인에 대한 것은 없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있다. 유효하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죠. 네, 그리고 실제로 2005년에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개인 청구권에 대한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만장일치였다는 것은 역시 독일과 일본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일본 역시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하셨나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극복 방안 중에 하나로 남북이 경제 협력을 하면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 좀 한 목소리로 질타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연출이 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문 대통령이 강조를 했는데 속아 웃을 일이다. 북한 말고 할 말이 없는지 국민들은 허탈하고 헛웃음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 경협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경협을 현재 경제전쟁의 해법으로 삼기에는 당장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훨씬 더 바른미래당 쪽의 논평이 격조가 있네요. 속아 웃을 일이다. 네. 이 표현보다는 훨씬 격조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요. 정치권 이야기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상황. 심각하다고요? 네, 민주평화당 역시 내분에 휩싸여 있는데요.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둘러싸고 현재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예. 먼저 그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줄여서 대한정치연대라고 하는데요. 이 비당권파는 일단 정동영 대표 등 지도부의 총사퇴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도부의 총사퇴가 있고 나서 우리가 봉합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당권파 같은 경우는 정대철, 권노갑 상임고문의 중재안을 수용을 해서 당내 기구를 통해서 제3지대를 모색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사실 이제 서로 다른 제안을 내놓긴 했는데요. 봉합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랫동안 갈등이 있어 왔던 부분이고 대한정치연대 같은 경우는 이미 의원들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현 정당을 깨트릴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면 판을 흔들 수는 있는데 제3지대가 답일까요? 민주평화당이기에? 글쎄요. 내년 총선의 선거제가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현재는 떨어지는 것이 자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떨어진다? 네. 분당 당선자 분당으로 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오창석 평론가처럼 낙선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당이 이제 분당되는 거는 네.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인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수민 평론가? 저는 이 문제는 계속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좀 끌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지금 정계 개편의 시나리오의 경우 수가 너무 많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유한국당 내 비박까지 심지어는 또 더 나가면 우리공화당까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쯤에서 이제 경계선을 둬서 구획을 할 건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좀 본인들도 잘 알 수 없는 네, 그런 머리 싸움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잘 되는 집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이게 선거가 다가오면 늘 일어나곤 했던 특히 제3당 쪽에서 그 현상이 이번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옛날에 또 민주당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요. 국민에게 감동을 얻는 그런 특단의 방법들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지 그 틀에 박힌 제3지대가 어떻고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가운데서 잘 안 보이는 게 이 각각의 세력들이 지향하는 이념과 정책 그 비전의 차이가 뭔지 네. 이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공학이랑 어떤 인물 간의 친소관계 네. 이런 것들이 더 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AA 리님 시사 프로그램에서만 관심을 받는 민주평화당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민주평화당에서 들으면 굉장히 섭섭해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뭡니까? 네, 북한이 올해 들어서 6번째로 발사체를 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은 오늘 오전 5시 24분 그리고 36분 이렇게 북한 황해남도 과일 옛 풍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체가 날아갔고요. 일단 합참은 이 발사체에 대해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이렇게 발사체를 쏜 것이 5월 4일과 9일, 7월 25일과 31일 또 8월 2일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계속 쏘고 있으면서 좀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북한의 노동신문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았다라고 비난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로써 일단은 한미 군사훈련이 이들의 발사체 발사 의도 목적이었다. 계기였다 이렇게 밝힌 셈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뭐 이렇게 이런다고 지금 주목을 받을 시점도 아닌데 네. 왜 이렇게 자꾸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또 이 일본과의 지금 마찰 국면에서 그 남한하고 좀 연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예, 자 민해안수로 가겠습니다. 네, 북한의 그 TV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태생 그리고 그것을 친북 이렇게 연결짓는 듯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한국 유일의 독도 방문 대통령 그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엄마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자 오사카 오창석 서계한수. 예. 네, 핵은 역사에만 남겨두자. 네, 남겨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5시 현재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소형 태풍으로 부산 남남 동쪽 약 95km 부근 해상으로 시속 25km로 북북 서진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